2024年在韩，中国人买房最佳时机预短。在我们中国人心里呢，是以家为本，以房为中心。现在富川这边有好多的楼盘快要清盘了，已经符合市场价，所以没剩几户。像这种房子价格又比较低，现在我可以说是适合买房子的时机啊。 외국인 토지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 매입 외국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입 건수는 7년 새 3배가 늘어났으며 싹쓸이하는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해외 자산 보유 규제 완화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이민자 및 외국 노동자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취업하여 5년 체류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으로 귀화 요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한국 부동산 투자 시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익명의 중국인 여성 작성자가 본인이 30살이라고 밝히며 자신의 부모가 한국 부동산 구매 및 한국에 정착하게 된 글을 중국의 커뮤니티에 올리자 화제가 되어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관련하여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994년에 한국으로 일하러 가서 공장에서 생활비를 제공받으며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1998년에는 두 분의 월급을 합치면 200만 원 미만이었으며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지금과 다른 근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서울 한강 북쪽의 광진구에서 3룸 아파트가 시세가 약 1억 6천만 원이었으며 부모님은 당시 대출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2020년에는 부모님의 집 가치가 약 4억 2천만 원으로 상승하며 이후에도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에는 부모님께서 주변 지역의 원룸을 1억 4천만 원에 구입했으며 월세로 돌리며 매달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료는 5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일반 노동자는 집을 구매하기 어렵지만 지방 같은 곳은 2억 원 정도면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집을 구입한 시기는 한국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가장 낮은 시기였으며 2006년부터 안정적으로 상승했으며 2016년부터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2에서 6개월이며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몇 주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4개월 동안의 프로젝트로 1200만 원을 벌 수 있었으며 한 달에 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공장에서 한 달에 14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출을 상환한 후 다시 공장에서 일했으며 2010년에는 두 분이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부모님은 근무 시간은 주당 5일 하루에 8시간이었으며 4대 보험 제공과 초과 근무는 반드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2014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한 해까지만 일했습니다. 그 해부터는 큰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해 동안 집과 차를 사고 부채 없이 1억 원이 넘는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고향에서 토지를 약 1억 원에 매각하여 이 금액으로 한국의 원룸을 구입하여 임대료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노인 근로자로 간주이며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 고강도의 작업을 견딜 수 없는 데다 이미 돈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조기 퇴직하였고 10년을 기다리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수입은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사 현장 노동자는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며 공장 노동자는 200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연중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연말에 100에서 300만 원의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기술 직종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친구 중 한 분은 이러한 직종에 속하며 한 달에 47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노동자는 드물며 전체 노동자 중 1에서 2%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주당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며 초과 근무 시간에는 적절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 어머니의 친구가 몇 년 전에 운영한 작은 섬유 공장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한 가게를 리모델링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약 4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스스로 지불해야 했으며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행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 40%를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자 대행 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노동자 대행 회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예전에 친척의 소개로 한국으로 왔으며 공장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노동자 대행 회사에 공제 없이 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외국인 기초 노동자 집단은 많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발언 권한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초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나 공장을 방문하면 이러한 기초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많은 공장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함께 이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국내 공장과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 투자 공장은 일시적으로 인력 부족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시기를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직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될 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따라 월급 몇 개월치를 지급합니다. 2014년에는 제 어머니가 그 공장에서 15년간 일한 후 약 2,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으며 제 아버지는 동일한 공장에서 4년간 일한 후 약 85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향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납부한 금액과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제 오빠와 함께 2006년에 한국으로 와서 정착하였습니다. 저희는 좋은 대학에 졸업했고 오빠는 대형 상점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며 월급은 330만 원입니다. 이래서 2년 후 승진을 기대하고 있어 다른 측면에서도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로 작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작년에는 3,900만 원을 벌었으며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하면 2,700만 원이 남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225만 원입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혼자 생활하는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지난 4에서 5년 동안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집을 사지 못하지만 제 오빠는 2014년에 대출로 집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의 이익을 챙겨 강동구에 집을 팔아 중구에 집을 사면서 30억 원을 벌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정말 참혹합니다. 2019년에는 전세 보증금까지 모으기 힘들어서 오빠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오빠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딸이 있는 반면 저는 마지막 연애가 2년 전의 일이고 어머니는 행운은 항상 앞에 있다며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 미래가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집을 안 팔면 사실 의미가 크지 않아. 2명의 자식도 있고 정말 행운이 가득하네요. 역시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되지. 반값이 또 올랐다니 역시 서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해서 연금도 있고 괜찮네요. 중국에 있었더라면 편안은 했겠지만 이런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었을 거야. 너희 부모님은 정말 고생을 잘 견뎌낸 거야. 한국 여권이 190개국 이상 무비자로 통행 가능하고 기아, 현대 자동차, 삼성과 다양한 마이크로전자, 성형산업, 의료, 미용 산업,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예능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중국은 한국의 산업을 따라올 수 없죠. 여권조차 이렇게 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다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안에 갇힌 사람들이 하늘만 상상할 수 있을 뿐 글쓴이의 글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뭐? 당신 부모님은 저소득층 직업을 하면서도 한국 서울에서 차와 집을 가질 수 있다니? 거짓말이야. 한국 과일은 너무 비싸고 채소는 너무 적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마치 상하이 판잣집에 사는 원주민이 외지인이 고층 빌딩에 살면서 비싼 해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싶은 것처럼 말이야. 한국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 증가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단일 민족 국가로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국은 다가오는 다문화 사회로 포용을 하는 게 맞을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공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